자, 돈이 되는 코너 도너리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ETF 1000개 시대, 이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해볼까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을 테고 ETF가 뭐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ETF 뽀개기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 최창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네. ETF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오늘 밤새는 건가요? 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저 라꾸라꾸 침대 없어요. 방송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다짜고짜 질문을 하고 네. 짧게 답변을 주시고 이어나가기도 하는데요. 사전에 이거 협의된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요즘 최근에 뭐 ETF 1000개 돌파 이런 게 많은데 네. 진짜 ETF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해도 될 시점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네. 아직도 안 하세요? 아, 진짜요?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지네요. 네네네. 네. 그만큼 ETF는 과거에는 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얘랑 섞으면 네. 어떻게 되지?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응용의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의 ETF라는 상품은 네. 우리가 햄버거 집에 가면은 햄버거 하나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치즈버거 주세요. 네. 와퍼 주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치즈버거랑 와퍼랑 감자튀김이랑 콜라랑 제로콜라랑 쉐이크까지 세트로 주세요. 네. 이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네.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근데 좀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네. 왜 이런 걸까요?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전통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전통자산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주식, 네. 채권 네. 이런 것들을 전통자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체자산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전통자산과 약간 결은 달라져 있지만 네. 아파트, 네. 빌라, 금 음. 그리고 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구리, 불이. 네, 네. 희토류 네. 이런 것들을 대체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느낌이 어떤가요? 주식 그러면 좀 막연하고 누가 좀 종목을 찝어줬으면 좋겠고 그쵸. 그리고 채권은 아마 채권 매매 해보신 분들은 더 없으실 거예요. 그럴 채권이라는 것 것은 또 금리를 알아야 되고 쿠폰을 알아야 되고 만기를 알아야 되고 또 크레딧 리스크라고 그렇죠. 해서 그 사람의 신용도 알아야 네. 되거든요. 근데 ETF는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좋은 수단이에요. 주식도 ETF로 묶어서 네. 클릭만 하면 주문 나갈 수 있게, 채권도 묶어서 클릭만 하면 주문할 수 있게, 그리고 아파트는 아직 없어요. 아파트는 없지만 리츠라는 또 부동산, 그쵸. 네, 네. 부동산을 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쪼개서 또 주식화한 게 있거든요. 네. 얼마나 편해요. 과거에 우리가 주식 뭐 사야 돼요? 삼성전자 살려면 얼마에 사야 돼요? 맞아요. 이런 거. 그리고 네. 또 삼성전자 말고 딴 거 주세요. 그랬는데 ETF는 알아서 딱 묶여져 있어요. 채권도 저 국공채 살래요? 회사채 네. 살래요? 이런 거 돼 있는데 딱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묶여져 있고요. 구리, 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막연한 상품들인데 이런 것들도 ETF라는 비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의 속성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거든요. 네. 인스턴트처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할 때 공부하다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네. 근데 ETF는 조금 더 단순화된 것 같은데 네. 사실 ETF를 투자하는 분들도 그냥 주변에서 하니까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 보는 햄버거 가게 갔어요. 가시면은 키오스크를 네. 딱 보신단 말이죠. 네. 뭐 이상한 버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세트 메뉴. 네, 그쵸. 네. 기본 세트 메뉴, 네. 뭐 기본 세트 메뉴 2, 기본 세트 메뉴 3. 이게 바로 ETF예요. 그러면 ETF의 그 사전적 의미부터 해서 네. 좀 기초적인 게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 참고로 한국의 선조들이 아니라 네. 미국의 선조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햄버거 가게를 왔는데 어떤 햄버거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햄버거랑 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가 뭐냐. 네. 근데 셰프가 골라줬어요. 야! 나 셰프야. 나 굉장히 유명한 셰프인데 내가 골라줄게. 너는 이거 먹어. 너는 채식주의자고 너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골라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값이 비싼 거예요. 네. 셰프가 직접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골라주기도 하다 보니까 음식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는 상품을 액티브 펀드라고 불렀어요. 내가 골라줄게. 네. 네 취향 잘 아니까 내가 골라줄게. 대신에
비싸겠죠. 아하. 음식 그렇죠.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기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셰프가 저를 잘 몰라요. 저는 단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쓴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셰프가 저의 취향도 모르고 골라주는데 제 취향대로 골라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비싸게 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상품 스탠다드로 구성해서 이거 해서 입맛에 맞추게 해서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할게. 네. 이게 바로 패시브 펀드예요. 패시브 펀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패시브 펀드도 괜찮은데 네. 장기간 이 패시브 펀드에 투자할 때 오히려 내 입맛에 더 쏙쏙 맞는데 그런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싸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패시브 펀드를 상장해서 주식처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 아. 그래서 뒤에 F가 붙어 있는데요. 네. 이 F가 펀드의 F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ETF에 반대되는 말이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액티브 펀드예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단순화도 있고 생각을 깊게 안 해도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ETF를 네. MZ 세대들이 네. 주식 말고 ETF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통은 주식을 먼저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대중적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ETF를 많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처음에 투자를 배울 때, 주식을 배울 때는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실적, 컨센서스, 어닝, 수급, 차트 분석까지 6가지를 다 배웠어요. 그러다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보약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네. 그 앵커님 그 많이 힘들어하면 어머님이 흑염소 이런 거 다려 주셨잖아요. 네. 아, 흑염소가 개 네. 그거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네. 예, 마치 이런 걸 먹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어려워하고 투자하는 걸 껄끄러워하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접근성도 많이 네. 나빠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당장 입에 쓰기 때문에 장기간 먹어야 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네. 배웠어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 친구들이 알았어. 우리가 좋은 주식들 묶어놔 줄게. 세트 메뉴로 묶어놔 줄 테니까 이것만 그냥 먹어. 이게 네. 베스트 메뉴야. 그래? 그리고 싸. 흑염소 비싸지만 이거는 굉장히 싸. 그렇지만 몸에 좋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은 또 드림, 꿈을 많이 쫓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AI가 좋은 거 알지? 응, 알아. AI 좋은 주식으로 묶어놓은 ETF니까 이것만 투자해. 뭔가 좀 더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묶어놨으니까. 그리고 또 묶어놨으니까 한두 개는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또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AI가 가게 되면 이 ETF도 따라가니까 그래서 요즘 ETF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아요. 어떤 생각이 많냐 하면 투자를 배울 때 주식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액티브 펀드부터 배워서 패시브 펀드로 오느냐 아니면 바로 패시브 펀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어떤 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치 기본기라는 거죠. 내가 평생 투자를 할 거야. 네. 나는 노후를 이 투자로 나의 노후를 대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기본기부터 배우고 뭐 ETF에 좋죠. 장기적으로. ETF에 네. 들어가 있는 종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그러면서 또 패시브 펀드 ETF를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인스턴트 음식 마치 과자 먹듯이 네. 씹어 먹듯이 이렇게 투자를 배우는 것도 과연 정답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뭐 어찌 됐건 뭐 시대적인 흐름이 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즘은 웬만하면은 ETF 테마가 다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채권 다 있는데 네. 이제는 뭐 웬만하면 그 범위가 거의 모든 종목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대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회의 시간에 네. 뭐까지 공부를 했는지 아세요? 뭐 하셨어요? 드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드론이요? 네. 그 드론이요? 하늘 날아다니는.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때 그렇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전쟁 생각하시면 6.25 전쟁처럼 돌격 앞으로 뭐 총 쏘고 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쵸. 드론이 삥 날아가서 전차를 빵 부수고 드론이 삥 날아가서 뭐 공항을 땅 타격하고 그쵸. 이러니까 전쟁의 양상도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ETF가 이미 많이 나왔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세상은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죠. 매일같이 회의해서 어떤 상품이 좋을까 아니면 어떤 산업이 좋을까 지금은 당장 상품은 안 됐지만 어떤 게 좋을까 뭐 예를 들어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네. 분들도 라면 드시면서 또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야 그러면 라면 만드는 회사로 그래요? ETF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 그냥 접목은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ETF가 룰이 딱 있었어요. 네. 뭐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돼야 되고 또 어떤 규칙에 의해서 뭐 운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사례를 보거나 홍콩 같은 사례를 보면은 한 종목만 담는 ETF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패시브 펀드와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거의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는 접시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아름다운 음식들을 담을 수 있는 접시로 바뀌고 있다. 이 접시에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ETF는 천차만별로 변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아마 이제는 상상하시는 모든 게 나오는 그날도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도 많아지지만 주식과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다양한 상품, 네. 다양한 투자 방식이라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상승률 추정하는 것도 있고 네. 하락률 추정하는 것도 있고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참고로 한국에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정해져 있냐면 네. 상승률의 몇 배까지 추정할 수 있다. 하락률의 몇 배까지 추정할 수 있다. 이게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네. 한국에서는 2배까지, 예, 2배까지. 그게 최대예요? 예, 최대 2배. 그리고 아래로도 네. 최대 2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네. 10배, 20배, 100배, 1000배 이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2배, 아래로 2배, 즉 오를 때 2배로 오르고 떨어질 때 2배로 떨어지는 그런 ETF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미국에는 3배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접근해야 왜 주식도 요거 내려갈 때 요거 사야지 올라갈 때 요거 사야지 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네. 마켓 타이밍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마켓 타이밍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워런 버핏 네. 그 할아버지께서 마켓 타이밍의 귀재였다면 나는 주식을 평생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겠죠. 나는 주식을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분조차도 어떤 주식이 언제 쌀지, 어떤 주식이 언제 비쌀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네. 평생 갖고 있을 주식을 사겠다.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매매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질문의 ETF들은 약간 틀려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 지수를 2배로 추정한다든지 그렇죠. 미국 지수를 3배로 네. 추정한다든지 또는 미국 지수를 아래로 2배로 추정한다든지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식의 상품들은 일종의 마켓 타이밍을 겨냥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왜 한창 잘 나갈 때 네. 그 ETF도 엄청 막 순유입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 주식이 엄청 올랐어. 네. 그러면 그거 말고 이 ETF를 상승을 추정하는 거를 사도 약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미 올랐겠죠. 이미 올랐겠죠. 예, 이미 그 ETF에도 그 네.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방송 보시는 분이 하나만 저는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는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예, 그치만, 답이 없네요. 예, 신의 영역이다. 네. 그치만 나도 가끔 신이 될 수 있다.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회사까지 가는데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리는 날이 있을 수 그런 날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느낌이 왔을 때만 쓰는 상품이지 이거를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레버리지 3배짜리를 나는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겠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예, 수도 그거는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내가 정말 어느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 방향, 그 종목 아니면 그 지수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네. 그리고 자기가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부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갖고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미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이런 2배, 3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상품들은 네.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좀 큰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큰 게 반도체. 반도체? 네. 아, 그래요? 네. 워낙 이게 뭐 주식 자체도 네. 변동성이 크니까. 네네네. 그리고 나스닥백. 나스닥백도 이미 미국의 기술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나스닥백 같은 이런 종목들을 2배, 네. 3배 또는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ETF들이 존재합니다. 아.
참고로 영국에는요. 네. 영국에는 5배짜리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거네요. 우리나라는 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계신 분들은 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우리가 뭐냐면 갇힐까 봐. 네, 엄마의 마음이 뭐냐면 야 물가에 가지 마. 너 수영 못하잖아. 물가에 갔다가 네가 혹여나 사고가 날까 봐 물가에 못 가게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고요. 또 미국 엄마의 마음은 너 물가 가도 좋아. 수영을 배워. 수영을 배워서 물가 가서 네. 마음껏 놀아.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면 네 책임이야. 이게 미국 엄마의 마음. 이게 문화 차이도 있고 네. 우리는 또 워낙 영끌 이런 거에 또 예민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또 것 같아요. 약간 투자 문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방금 작가님이 들어오면서 예, 들어오면서 ETF 전문가인 저에게 종목을 찍어달라. 예, 작가님. 그래서, 예, 예,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너 물가 가지 마.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예 못 가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이런 파생 상품류가 거래가 꽤 잘 됐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네. 또 마음속에 약간 일종의 예전부터 고스톱 같은 걸 많이 쳐서 그런지 꼭 원고 투고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네, 그렇죠. 쓰리고까지 가시더라고요. 또 사람이 그래요. 네, 쓰리고까지 가면 몇 배죠? 네. 몇 배죠? 3배 아니에요? 3배? 2배죠? 2배. 아, 쓰리고, 그쵸. 네, 쓰리고 2배. 네. 포고면? 아, 저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네. 네, 포고면 3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게 금융의 속성과도 맞물려요. 금융의 속성이라는 것은 좀 큰 돈 갖고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금융의 속성이 아니고요. 네. 약간 작은 돈 갖고 네.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금융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레버리지 2배, 3배, 마이너스 2배, 3배 이런 마음속에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욕망이 어찌 보면 좀 일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네. 야, 2배 이상 되는 상품은 투자하지 마. 뭐 마이너스 2배 이상 되는 상품은 투자하지 마. 이래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해외로 가버린 거예요. 해외로. 해외에는 3배짜리, 영국에는 5배짜리. 이게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네. 결국에는 흐름은. 근데 네. 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주식보다 ETF가 수익률은 항상 높다. 네. 안전하다. 네. 뭐 이런 이제 심리적 요소겠지만 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절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ETF는 1002개 ETF가 있는 것처럼 네. 매우 다양한 ETF가 있는데 항상 사람들은 그중에서 수익난 ETF만 봅니다. 그러니까 더 네.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군요. 수익이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이런 파생형 그렇죠. ETF의 수익이 많다 보니까 네. 항상 사람들은 ETF는 수익률이 더 좋네 주식보다 이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식도 기본적으로 신용이라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빚을 내서 거래하는 그런 거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용 거래 안 하기 때문에 또 ETF와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ETF는 레버리지 ETF가 있으니까 ETF가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좋네. 그리고 또 주식이 빠질 때에는 또 인버스 ETF가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은 빠졌는데 그치. ETF는 수익이 났네? 이런 약간 착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요즘 뭐 주식시장에서 뭐 반도체가 강세야, 모모가 강세야 이러듯이 네. ETF 시장에서 하반기에는 네. 어떤 종목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결국은 ETF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ETF냐, 네. 미국 자산을 기초로 한 ETF냐. 어.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ETF가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ETF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안 좋으면 ETF 시장도 안 좋고 한국 시장이 좋으면 ETF 시장도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미국 종목들, 네. 미국 기초지수들을 기반으로 한 ETF들이 대규모 상장하다 보니까 한국장이랑 상관이 없어진 거죠. 한국장이 나빠도 삼성전자가 나빠도 네. 하이닉스가 나빠도 S&P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네. 한국장이 좋아, 미국장이 좋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최근 3년 동안에는 미국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도 좋긴 그래요? 좋아요. 지금도 좋은데 미국장이 3년 내도록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금 계좌에서 미국장 좋잖아. S&P 500 ETF. 미국장 좋잖아. 나스닥 100 ETF. 야, 너 아직도 나스닥 100 ETF를 네 연금 계좌에 안 넣었어? 또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한국장을 비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슬픈 얘기인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 아직도 국장을 해?
이런 마인드가 네네. 쌓이게 된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 뭐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요. 야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게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가장 큰 단초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네. 여태까지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라고 묻는다면 누구라고 대답하셨어요? 대표, 회장, 뭐 총수 대주주. 그렇겠죠. 네, 네. 아니면 오너. 그렇겠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죠. 예. 네. 그 주주가 많이 갖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든 조금 갖고 있던 주주든 이제 주주입니다. 이게 바로 주주가치 제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거버넌스,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먼저 ETF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뭐 이제 막 고민을 하는 분이라면 네, 어떤 것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둘 다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산해서 미국 하나, 한국 하나. 그런 식으로. 미국 기초 자산을 하고 있는 ETF 네. 하나, 한국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 하나. 왜 그러냐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맛집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맛집. 있어요? 서울입니다. 아, 네. 그렇게요. 네. 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맛집, 물론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성심당 빵집은 서울에 없지만, 그래도 뭐 퀵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다든지 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죠. 근데 웬만한 유명한 맛집들은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가장 좋은 기업은 어디에 상장되어 있을까요? 네. 서울에 바로 미국입니다. 아, 미국에. 네, 그렇죠. 뉴욕에 상장되어 네. 있습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 쿠팡도 뉴욕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좋은 기업들이 뉴욕에 상장되어 있고 그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좋은 기업들 중에서 네. 500개 기업, 100개 네. 기업으로 모은 게 S&P 500, 나스닥 100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필히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홈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네. 홈바이어스가 뭐냐면 네. 멍멍이도 네. 자기 집에서는 몇 알을 먹고 들어간다? 5알을 먹고 들어간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네.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국말을 쓰고 또 한국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죠. 왜? 이용하니까. 우리가 이마트를 잘할까요? 월마트를 잘할까요? 이마트를 훨씬 잘 알죠. 이마트를 훨씬 잘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ETF 하나, 한국 ETF 하나 이렇게 두 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ETF도 장기 투자, 단타 뭐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질 텐데 네. 그래도 뭐가 좋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아니면 종목별로라든지? 저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ETF는 부패의 정신이다. 부패. 네. 네. 조선호텔 부패. 어. 아니면 신라호텔 부패. 자, 부패를 갔는데 음식이 하나만 있는 부페 가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 가지 네. 음식들이 있고요. 그 음식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물론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렇지만 싼 뷔페, 뭐 비싼 뷔페 나뉘지만 그러면 그 뷔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갖추고 있게 됐냐면요. 결국은 네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너의 취향대로 모든 음식을 최상의 퀄리티로 제공하겠다. 이게 뷔페의 정신이거든요. ETF가 마찬가지예요. ETF도 네. 결국은 내가 콕콕콕 찍어줘. 콕콕콕 찍어줘. 이랬으면 좋겠지만 나는 네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투자 성향, 네. 네가 원하는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네가 그중에서 골라서 투자하기만 하면 돼. 이게 ETF의 정신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 ETF의 정신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럼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이건 어쩌면 제일 가장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경기라는 게 항상 다르잖아요. 네. 뭐 하루하루 다르기도 하고 분기도 다르고 한데 네. 이게 분명 왜 안 좋을 때 금을 사듯이 네. 그런 경기마다의 ETF 종목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팁이 좀 있으실까요? 앞서 질문 주신 마켓 타이밍과 비슷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경기라는 것은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소비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일만 하니까요. 네, 그 일만 그쵸? 하고 그리고 또 회사집, 네. 호프집, 회사집, 네, 뭐 맞습니다. 할머니 생맥주 네. 이런 것만 가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체감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되더라도 네. 경기가 지금 화랑인지 좋은지 그런 것들은 지표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후행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다. 지금 경기가 화랑이기 때문에 어떤 네. 것이 좋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장수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장수의 저주요?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생활비라든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그렇죠. 수명보다 더 오래 살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돈이 더 네.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장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ETF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장수,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네. 물가 상승률입니다. 아. 예,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골드라든지 네. 원자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또는 네. 달러라든지 이런 자산을 통해서 장수의 저주, 인플레이션의 저주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불황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네. 앞으로 나의 남은 어떤 노후를 위한 거에 대한 대비로 보면 되는 왜냐하면 거네요.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또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난 또 살아야 되니까요. 또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오히려 네. 이런 경기 사이클을 일일이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같은 네. 장수, 오래 삶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를 좀 막아보는 역할로 ETF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그래픽이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갈 텐데 네.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ETF 워낙 지금 시장이 커져서 또 분명 이슈가 생길 거거든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또 본부장님 모셔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